올해로 제 나이가 꼭 환갑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환갑이라 하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돌아보니 혼자서 많은 고비를 넘어왔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지금은 두 아들 모두 독립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어요. 가끔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라는 게 그리 쓸쓸하지 않아요.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지니 제법 편안하더군요. 두 아들이 결혼하고 독립한 이후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이나 제 생일이 아니면 전화 한 통조차 걸려오지 않았어요. 어쩌다 전화가 와도 형식적으로 인사만 나눌 뿐이었죠. 그래도 자식들의 사정이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먹고 사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무엇보다 저 또한 바쁜 생활에 익숙해졌으니까요. 며느리들과의 관계는 서먹했습니다. 명절이 되어 찾아오더라도 서둘러 돌아가기 바빴어요. 며느리들 얼굴에선 늘 불편함이 느껴졌죠. 여보, 우리 집엔 언제 가? 어머님 댁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금방 가면 엄마가 서운해하실 텐데. 어머니는 우리가 일찍 가는 게 편하실걸? 이럴 때만 효자 코스프레야. 아이, 그래도 어머님이 1년 내내 우리 기다리셨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우리 친정부모님은 나 안 기다려?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얼른 정리하고 가자. 아유, 알았어. 적당히 있다가 빠지자. 그래, 뭐 대충 눈치 봐서 얼른 정리할 테니까 아이, 너무 티내지 말고 있어.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약해지는 걸 받아들이기 싫었거든요. 제가 먼저 자식들을 찾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점차 줄어들었어요. 제게 익숙해진 건 고요한 집안 공기뿐이었죠. 그 무렵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니 생각이 복잡했어요.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아픈 건 아들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얘들아, 엄마가 지금 병원인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입원을 했어. 엄마, 많이 심각한 거 아니지? 아이, 회사 일이 너무 밀려서 이번 주엔 못 가볼 것 같은데 괜찮지? 나도 오늘은 어렵고 내일도 약속이 있어서. 아이, 엄마, 별일 아니지? 그래, 다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알겠어, 신경 쓰지 마. 다행이네. 엄마, 일단 쉬고 있어. 다음에 시간 날 때 들릴게. 며칠 뒤에 여유 생기면 가볼게요. 그래, 알겠다. 일 봐. 그날 병실 창밖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기도 했죠. 하지만 끝내 혼자였어요. 그 이후로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죠. 저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 매일을 살았죠. 외로움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단단해집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동창아들의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품앗이 정도로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참석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죠. 수십 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민호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민호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눈빛이었어요. 미국으로 이민 간 지 오래된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수가,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냈지? 이 세월이 참. 그러게, 이렇게 만날 줄은 정말 몰랐다. 민호 씨는 어떻게 지냈어? 아내분은? 아내는 오래전에 먼저 갔어. 아, 미안해. 미안하긴. 미숙이는 나도 오래전에 사별을 해서. 그랬구나. 한국에는 어떻게? 그냥 나이가 드니까 미국 생활이 너무 쓸쓸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어. 그런데 혼자 지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그렇지. 혼자 지낸 지 오래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가끔 문득 공허할 때가 있더라고. 맞아. 가끔은 텅 빈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좀 저리지. 뭐 그래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하며 그냥 지내고 있어. 그러게. 다들 그렇게 사는 거겠지. 우리 둘 다 배우자 없이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민호의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죠. 자식들과는 명절 때나 겨우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내 모습이구나 싶으며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서로 외로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그날 이후 민호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듯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했죠. 민호와 걷다 보면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어요. 혼자일 땐 느끼지 못했던 온기가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었죠. 이렇게 너랑 같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진짜 행복하다. 솔직히 다시 이런 감정 느낄 수 있을 거라곤 생각 못 했거든. 나도 그래. 혼자 너무 오래 살아서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낯설 줄 알았는데 네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좋네. 그런 말 해주니까 좋다. 네 덕분에 나도 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 말 해주니까 나도 좋다. 저는 잊고 살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던 설렘이 조금씩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참 낯설면서도 좋았죠. 혼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해졌던 제 일상에 민호는 뜻밖의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만큼 걱정스러운 마음도 동시에 피어났어요. 이런 감정이 과연 저에게 어울리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민호는 제 10대 시절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땐 뭐가 그리 좋았는지 세상이 온통 환하게 빛나 보였죠.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민호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떠났고 우리의 인연도 그렇게 끝이 났죠. 그때 저는 모든 게 무너진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기억도 희미해졌어요. 이후 저는 20대 중반이 되어 중매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나름 행복했어요. 남편도 성실하고 착했고요. 두 아들이 태어나면서 제 삶에도 기쁨이 가득했죠. 하지만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이었기에 슬퍼할 겨를도 없었죠. 저는 혼자 남겨진 어린 아들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어린 것 둘을 네가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이 엄마는 네 걱정에 밤잠을 다 설친다. 기회 되면 재혼해. 재혼은 무슨. 됐어 엄마.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잘 키워낼 거야. 아이고 차라리 내가 데려가 키우든가 해야지. 너 혼자 어떻게 그 어린 것들을.
김서방은 대체 뭐가 그리 바빠서 그렇게 먼저 가버려.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 울면 나 더 힘들어져. 나 진짜 괜찮아. 애들 잘 키워서 꼭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 이 엄마는 손주들 안 보여. 불쌍한 내 딸만 보이지. 알아, 엄마. 나 꼭 이겨낼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그날부터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저 자신을 돌볼 여유는 없었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 제 인생에 다시 민호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민호를 만날수록 곁에 있으면 오랜 외로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우리를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친구들은 우리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 주었죠. 두 사람 같이 있으니까 표정부터 달라졌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 얼굴 같네. 그러니까 얘가 민호 씨랑 있을 때 진짜 행복해 보인다니까. 우리 눈엔 다 보이거든. 인생 뭐 있나? 서로 좋아하는데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행복해져. 맞아. 네 인생 이제는 너만 생각해도 돼. 우리는 진짜 너 응원한다. 고마워. 사실 좀 망설였는데 너희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용기가 난다. 민호와 함께라면 다시 설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염려되었어요. 특히 제 아들들이 민호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죠. 이런 저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민호는 진지한 얼굴로 제게 남은 인생을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난 말이다. 남은 인생 너랑 같이 살고 싶어. 혼자 지내다 너랑 함께 있으니까 이젠 혼자인 게 싫어졌다.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난 좀 당황스러운데. 당황하지 않게 천천히 말할까? 같이 살고 싶어. 뭐야, 장난은 여전하네. 미안. 근데 장난 아니야. 오래 고민하다가 꺼낸 말이야. 난 진심이야. 알아. 그래서 고맙고. 솔직히 기쁘기도 해. 근데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저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걸 조용히 되새겼어요. 하지만 아들들의 반응이 조금 걱정되었죠. 그 생각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아들들에게 민호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죠. 민호와의 재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아들 부부는 민호를 직접 만나겠다고 나섰죠. 마음 한편에 불안함이 있었지만 피할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민호와 아들 부부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처음부터 어색했어요. 아들들은 예의 없이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탐색하는 눈빛이었죠. 저기 실례지만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일은 이제 따로 안 해요. 은퇴한 지 꽤 됐거든요. 네? 그럼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뭐 연금 같은 거 받으세요? 뭐 연금도 나오고 혼자 사니까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네요. 나오는 걸로 조용히 살고 있어요. 혼자 지내기엔 부족하지 않아서. 그럼 혹시 따로 가진 재산 같은 건 없으시고요? 내 나이에 재산이 뭐 중요하겠나. 지금 가진 거로 충분히 편안한데. 민호의 대답에 순간적으로 식탁 위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들의 얼굴이 급격히 차가워지는 게 보였어요. 큰아들은 민호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와 오래된 자동차를 언급하며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죠.
민호의 소박한 옷차림까지 훑어보는 며느리들의 시선에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들은 특히 민호가 연금 생활을 한다는 사실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연금 받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으세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걱정이라서요. 뭐 풍족하진 않아도 혼자 지내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을 정도예요. 주말마다 텃밭에서 상추며 고추, 토마토 이런 것도 직접 수확하니 사 먹지도 않고요. 네? 뭐 농사로 먹고 사세요? 그럼 노후 계획 같은 건 따로 없으세요? 병원비나 간병비도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 크게 아픈 데 없어서 아직 그런 걱정은 안 해봤네요. 그래도 혹시 모를 일 생각해서 조금씩 모아둔 건 있고. 아, 모아둔 돈이 있으시긴 하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는 되시는 거죠? 뭐를 걱정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걱정할 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민호는 차분히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담담한 태도 때문에 아들 부부의 예민한 반응이 더 눈에 띄었어요. 저는 아들 부부의 무례한 태도가 거슬렸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청문회 하는 거니? 내 남자친구 소개하려고 모인 거지. 너희가 이렇게 추궁하라고 부른 자리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희는 걱정하는 마음에 그 걱정 나 혼자 할 테니까 니들은 하지 마라. 괜찮아. 애들 입장에선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거지. 어머니한테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데 어느 자식들이 안 궁금하겠어? 나였어도 당연히 재정적인 문제부터 걱정할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어. 민호 씨도 말 편하게 해. 왜 존댓말을 해? 처음 본 사이고 미숙이 자식들이니 존중해주는 거지. 신경 쓰지 마. 난 괜찮고 자식들 입장 나도 충분히 이해해.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들들은 계속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행복을 꿈꾸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느낌이었죠. 민호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또한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들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후회스러웠어요. 그저 축하를 해줄 거라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아들들에게 소개해준 이후부터 두 아들은 제게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안부를 묻는 듯 했지만 곧 본심이 드러났죠. 아들들은 대화 중간마다 은근슬쩍 재산에 관한 것을 물어보았어요. 민호 씨가 아닌 제 재산이나 노후 자금에 대해서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주 반복되니 불쾌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작은 아들은 더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다 늙어서 돈도 없는 사람하고 재혼하면 엄마만 손해야. 엄마 인생까지 망가진다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절대 니들 피해 안 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야 그렇게 말하지. 근데 결국 나중에 우리까지 피해 볼 수도 있잖아. 솔직히 엄마 재산까지 그 사람한테 넘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그게 결국 엄마 걱정이 아니라 엄마 돈 걱정하는 거였어? 그게 그거지. 걱정되니까 그렇지. 엄마 돈이 결국 누구 거겠어. 우리도 권리 있잖아. 됐어. 너 말 다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해. 작은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어서 며느리들까지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같이 민호와의 재혼을 포기하라고 대놓고 압박했죠. 어머니, 저희야 어머니가 좋으시면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어머님이 지금까지 혼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말년에
괜히 또 힘들어지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나 힘들다고 언제 니들이 도왔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만약 재혼하고 나면 어머니도 생활비 쓰셔야 하고 나중에 저희 애들 학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셔야 하는데 돈 없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결국 너희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니들한테 돌아올 돈에 대한 걱정이었니? 그래요. 솔직히 그 부분도 생각 안 할 순 없잖아요. 어머니가 그분이랑 괜히 재혼하셨다가 돈 문제 생기면 그거 누가 뒷감당해요? 알겠으니까 그만해라. 니들한테 감당 안 시킬 테니. 결국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었어요. 제 마음에 깊은 실망감이 차올랐죠. 지난 세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식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자기들 키우느라 저는 22년을 혼자 살았는데요. 저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제가 원하는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단호해진 거죠.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굳게 결심한 저의 마음에도 어두움이 들이우기 시작했죠. 자식들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두 아들 부부가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들들의 표정은 무척 비장하더군요. 서로 눈치를 보던 아들들은 결국 민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정말 모르겠어. 그 사람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거라고. 엄마가 외로우니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야. 내가 볼 돈이 뭐가 있다고 이 난리들이야? 엄마가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다 늙은 사람 좋다고 그러는 그 노인네도 이상하지 않아? 엄마는 하다 이제 사람 보는 눈까지 없어졌어? 늙어지면 감정도 없어지니? 나도 니들이랑 똑같아. 그 사람도 나도 사람이야. 그 말이 아니라, 뭐 내 말이 틀렸어? 혼자 오래 살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진 거잖아. 형 말이 맞아. 이대로 계속 그 아저씨 만나다간 우리 가족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고. 엄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됐고, 이제 그만해. 고집 그만 부리고, 제발 정신 차리고 그 아저씨랑 정리해. 너희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왜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데? 아들들의 눈빛에 담긴 노골적인 저기가 저를 깊이 아프게 했어요. 심지어 며느리들까지 합세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세요? 저희는 안 보이세요? 어머님 손주들 미래는 안중에도 없으신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만 좋으면 끝이에요? 손주들 앞날 생각하시면 이러시면 안 되시죠. 당장 정리하세요. 나는 내 자식 평생을 바쳐서 내가 책임졌다. 누구도 그건 나한테 뭐라고 못할 거야. 그러니 니들도 니들 자식은 니들이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그래? 참나,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떻게 아빠 두고 다른 남자랑 재혼할 생각을 해? 맞아, 형 말이 맞아. 아빠 생각은 안 해? 아빠한테 이건 배신이지, 배신. 말 잘했다. 네 아버지 보내고 나 22년을 혼자 니들 키웠어. 난 니들 아버지와 의리 지켰다고. 이제 나도 살겠다고. 재혼하면 나중에 저승 가서도 네 아버지가 잘했다고 나 칭찬할 거다. 네 아버지 성정에 왜 그동안 힘들게 나 혼자 살았냐고. 오히려 나 혼낼까 그게 걱정이야. 그런데 니들이 감히 내 앞에서 네 아버지 이야기를 입에 올려? 감히? 그 날카로운 말들이 제 뼛속까지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 부부들의 민낯을 명확히 보게 되었죠. 그들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제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한 줌 같은 돈이 자식들에게는 저보다 더 소중한 듯 했어요.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아들 부부가 떠난 후에도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밤새도록 눈을 감지 못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행복을 응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자식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마주한 날이었죠. 그럼에도 제가 민호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자 두 아들은 결국 막장짓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흥신소를 통해 민호의 재정 상황을 조사한 것이었죠. 그리고는 그 결과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아들들의 행동에 깊은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큰아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민호의 재정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봐봐. 이게 그 아저씨 실체야.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은행 대출까지 있어. 이렇게까지 하고도 그 사람이 엄마 돈 노린 게 아니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남의 뒷조사까지 해온 거야? 엄마가 계속 속고만 있으니까 그렇지. 이래도 정신 못 차리겠어? 이것이? 어쩌다 니들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엄마는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해? 엄마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누군데? 그런 인간한테 속은 게 부끄러운 거지. 당장 나가. 더 이상 네 말 듣고 싶지 않아. 작은 아들과 며느리들은 더 날카롭게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의 선택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강압적인 태도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자식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식들의 행동은 명백한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흥신소까지 동원해 민호의 뒷조사를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는 제 자식들이 얼마나 무섭게 변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그저 통제하려고만 했죠. 그렇다고 지들이 언제 저를 살펴봐 준 적이 있나요? 최근 몇 년간 저를 찾아온 횟수보다 민호를 만난 이후 헤어지라는 말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온 횟수가 더 많았는걸요. 그래서 더욱 아들들의 태도가 견디기 힘들었죠. 저는 결국 자식들과 정면으로 충돌할지라도 제 선택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자 아들들은 다른 곳을 흔들기 시작했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상대는 자신을 민호의 오래된 친구라고 소개하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당장 와보라고 재촉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병실에 들어갔을 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침대 위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고 얼굴엔 고통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유,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다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 먹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혼자 좀 넘어졌어. 혼자 넘어졌다고? 정말 그것뿐이야? 정말 별일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미안하다. 괜히 걱정시켜서. 그때 민호 옆에 있던 친구가 분을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그 친구는 격분하며 화를 내듯 제게 숨겨진 사실을 털어놓았죠. 거참. 도저히 말 안 하고는 못 빼기겠네. 상진아. 네? 무슨 일이에요? 민호 씨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미숙 씨 아들들이 민호한테 찾아와서 당장 헤어지라고 협박했어요. 미숙 씨 돈 노리고 접근한 거 다 안다면서 말이죠. 거기다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까지 했다고요. 야, 오상진이! 뭐 임마, 나 귀 안 먹었어. 내가 내 입 가지고도 말도 못해? 그것들 내가 허리를 분질러 버리려다가 네가 하도 말려서 참은 거야.
아유, 오상진이 성질 진짜 많이 죽었다. 네? 제 아들들이요? 네, 미숙 씨 아들들이 민호를 밀어버리는 바람에 민호가 넘어져서 허리 다친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민호가 친구의 입을 급하게 막았지만 이미 저는 모든 걸 듣고 난 후였습니다. 순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즉시 그 자리에서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오라고 다그쳤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아들들을 보자 저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어요. 너희들이 지금 사람이야?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장 이분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엄마, 우린 정말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걱정돼서. 맞아, 엄마가 속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게 정말 엄마를 생각하는 행동이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아이씨, 우린 진짜 엄마 위해서. 그만해. 너희 입에서 나오는 핑계 듣기도 싫어. 당장 사과하라고. 하지만 아들들은 억지로 형식적인 사과만 대충 건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병실을 떠났죠. 저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깊은 절망이 차올랐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민호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아들들에 대한 화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2달 정도 아들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다급했죠. 큰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카페가 위치한 건물의 원래 주인이 부도로 인해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 경매가 완료되었고 새 건물주가 나타난 상태였죠. 새 주인은 건물을 통째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라며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대요. 큰아들의 카페도 계약 만료가 임박해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웠죠. 큰 문제는 아들이 카페를 확장하면서 이미 많은 빚과 투자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카페를 이전할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 급해서 그래. 이번에 카페 옮기려면 당장 돈이 필요한데, 엄마가 좀 빌려주면 안 돼? 내가 지금 너한테 돈 빌려줄 상황으로 보여?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러다 진짜 망해. 엄마밖에 도와줄 사람 없어. 너 그동안 한 짓 생각 안 하니? 난 너한테 돈 빌려줄 마음 없어. 엄마 왜 그래? 나 엄마 아들이야. 정말 딱 한 번이야. 이 일만 해결되면 다시는 부탁 안 할게, 어? 그만해. 빌려줄 돈도 없어. 아들은 간절한 눈빛으로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제가 아들 전용 은행인가요? 저 필요할 때만 다급하게 저를 찾는 큰아들이 참 괘씸하더군요. 아들은 제 단호한 거절에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엄마인지라 아들이 그렇게 나간 뒤 마음이 편하진 않았죠. 지금까지의 일들을 생각하며 이것이 옳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큰며느리까지 동행한 채였어요. 엄마, 우리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그렇게 되면 엄마가 아끼던 손자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텐데 엄마 정말 그걸 보고만 있을 거야? 저번에 말했잖니. 나도 돈이 없다고. 어머님, 지금 손주들 앞날이 걸린 문제예요. 현금 없으시면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도 손자들 불쌍하지 않으세요? 지금 너희들 자식 내세워서 나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잠깐. 엄마 혹시 그 아저씨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지. 맞지? 엄마 지금 그 사람 말 듣고 이러는 거지? 뭐? 이 한심한 놈아. 내가 거절하는 거야, 내가.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절박하면 이러겠어요. 절박하면 아무 말이나 해도 돼? 자식 앞세워 지 엄마 협박하고 무시하고. 뭐? 뒤에서 조종을 당해? 당장 나가. 더는 너희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라.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런 자식들의 태도에 더욱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가 화를 내다가 떠나고 난 뒤 집안의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큰며느리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 난리가 났다며 당장 와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하더군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싸웠던 며칠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상황이 심각했어요. 큰아들 부부는 건물주의 변호사와 마주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변호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재계약 불가와 계약 만료 전까지 퇴거하라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퇴거 날짜를 조금만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죄송하지만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새 소유자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라 퇴거 날짜를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진행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자진 퇴거하지 않으시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변호사는 건조한 말투로 자기 할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망연자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어느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아려왔죠. 아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지만 그 순간만큼은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게를 나왔어요.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속엔 갈등이 소용돌이쳤어요. 자식이라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고민했죠.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야 할지, 집을 팔고 나면 당장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니면 큰아들의 어려움을 그냥 외면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 퇴거 날짜가 다가왔어요. 퇴거일이 다가오자 큰아들 부부는 절망 속에서 카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해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가게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민호였어요. 민호가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죠. 저도 무슨 큰일이 날까봐 급하게 아들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큰아들은 민호를 먼저 발견하고 차갑게 반응했어요. 여긴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난 망하는 꼴 구경하러 오셨나? 이제 만족하셨어요? 뭘 봐요? 구경 다 했으면 가라고요. 뒤늦게 도착한 제가 아들을 만류했죠. 그런데 민호가 아들의 무례함을 무시하고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큰아들에게 주더군요. 지금 뭐 하자는 건데요? 이게 뭔데요? 큰아들은 민호가 건넨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큰아들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죠. 서류는 놀랍게도 카페의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저와 민호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때 민호가 조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새 건물주랑 이야기 끝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다시 이 건물을 매입했어. 이제 카페,
퇴거할 필요 없으니까 걱정 마라. 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 건물 새 건물주라고. 그러니 카페 철거 안 해도 된다고. 이 사람이 내가 우스워 보여요? 아저씨가 이 건물을 살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요? 믿건 안 믿건 그건 네 자유지만 이제 이 일로 네 어머니 괴롭히지 마라. 나한테 말도 못하게 소중한 사람이다. 네? 이거 진짜예요? 준서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어머니가 미숙 씨가 네 문제 때문에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시는 걸 나는 더는 볼 수가 없어서 그랬다. 착각하지 마라. 너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네 어머니 위해 한 일이니까. 큰아들은 민호의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민호의 행동에 놀라 말문이 막혔죠. 큰아들은 그제야 민호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다. 너는 제발 네 어머니 살아계실 때나 잘해드려라. 나한테 말고 네 어머니한테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게 진짜 감사하는 거야.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버릇 없이 굴었던 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사건 뒤라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민호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 차에 탔죠.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민호가 부자인 줄 정말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큰아들이 흥신소를 통해 뒷조사를 한 빚도 그저 자산가들이 흔히 하는 주식담보대출이었을 뿐이었죠.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닌 그저 절세를 위한 대출이요. 돈이 없던 아들이 저렴하게 흥신소를 써서 흥신소에서도 대충 조사를 해서 알려준 것이었어요. 저는 돌아가는 민호의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을 왜 도와준 거야? 그냥 나한테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었으니까. 근데 솔직히 네가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어렵더라고. 그래도 네가 이렇게까지 나설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주제 넘게 참견한 거라면 미안해. 근데 난 그냥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 민호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면 10대 때 첫 연애 때도 민호는 그랬습니다. 제가 아픈 걸 못 견뎌 했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네 자식들이 더 이상 너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그거면 충분해.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너한테 짐 만드는 것 같아서. 짐이라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그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알아, 네 마음. 나한테 잘 전해졌어. 그날 민호의 진심을 느끼며 저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 민호의 이 재력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민호의 돈을 불편해한 건 아닙니다. 돈이 없었어도 여전히 민호를 좋아했겠죠.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바로 아들들이었어요. 제 아들들 인성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 불안해진 거였죠. 그리고 그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재력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 부부가 동시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부터 달랐어요. 그것들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속마음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나 들어보기로 했죠. 큰아들은 민호에게 저지른 행동이 경솔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작은아들 부부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그들은 민호의 뛰어난 인품과 배려심을 칭찬하며 갑자기 민호와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호를 비난하던 아들 부부였는데 말이죠. 그런 태도의 급격한 변화에 저는 오히려 불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두 아들 부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아첨과 형식적인 사과를 반복하자 저는 씁쓸한 기분을 숨길 수가 없었죠. 엄마, 그때 민호 아저씨 다친 건 정말 오해였어. 우리가 좀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로 그렇게 된 거지. 진짜 나쁜 의도는 없었어.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고 하는 소리니? 아유, 진짜야, 엄마. 우리가 그때는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렇게 된 거지. 절대 고의가 아니었어. 됐어. 그만해. 더 두고 싶지 않아. 엄마, 왜 그래? 우리도 얼마나 후회하는데. 난 사실 그분이 좋았어. 그냥 걱정이 된 것뿐이야. 그날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결국 리노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리노는 순수한 마음으로 제 큰아들을 도운 겁니다. 저를 위해서요. 하지만 민호가 실수를 한 건 제 아들들의 탐욕을 깊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리 달콤한 말로 꾸며도 속마음이 훤히 보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전 아들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 위선적인 행동을 보며 이제는 그 어떤 기대도 되지 않았죠. 이후부터 아들 부부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결국 저는 외출했다는 핑계로 방문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자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찾아왔을 때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아들 부부와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자들은 제가 준 용돈을 받고 들떠서 곧장 밖으로 나갔고요. 저는 피곤한 나머지 잠시 안방에서 쉬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깨어나 보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저 모두 외출한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방 쪽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호 아저씨 돈 들어오면 애들 바로 유학부터 보내자. 솔직히 이번엔 아파트도 좀 넓혀야 하고. 당연하지. 그분이 도와주면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도 남을걸. 우리 애들 이제 좀 제대로 키워보자. 사실 그분한테 이제 우리 애들이 손자 되는 거잖아. 맞지. 손자가 되는 거지. 형만 너무 욕심내지 마. 우리도 민호 아저씨 돈으로 대출부터 싹 갚아야 되니까. 맞아. 이 지긋지긋한 대출금만 없어져도 살만할 텐데. 진짜 빨리 재혼하시면 좋겠다. 부자 시아버지라니. 나 요즘 상상만 해도 행복해진다. 세상에 건물주 시아버지라니. 그래. 서로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천천히 나누면 되지 뭐. 돈이 어디 가냐? 이제 정말 고생 끝이다. 아들 부부들은 민호의 재산을 마치 이미 자신들의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들 부부는 민호의 자식들이 미국에서 결혼을 반대하기 전에 빨리 재혼을 추진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졌죠. 그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은 참 표현도 못하겠습니다. 문 앞에서 듣고 있던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 부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벌써부터 돈 계산하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됐어. 더 이상 너희들 말 듣고 싶지 않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엄마, 잠깐만 들어봐.
우리가 무슨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나가라고 했어? 지금 당장 나가! 그렇게 애들을 쫓아냈습니다. 자식들에게 느꼈던 모든 애정과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졌죠. 내가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탐욕스러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대노를 하고 쫓아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오후 늦게 조카에게 다급한 연락을 받았죠. 전화기 너머 조카의 목소리는 심각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조카는 두 아들이 술자리에서 크게 싸웠다고 제게 전했습니다. 더구나 작은 아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일단 옷을 챙겨 입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죠. 병원에 도착해 보니 조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애들이 왜 싸운 건데? 큰엄마, 그게요. 왜 그래? 어서 말 못해? 형들이 그 큰엄마가 만나시는 그분 민호 아저씨인가? 하여간 그분한테 가서 각자 몰래 사업 자금을 부탁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술 마시다가 그 이야기가 우연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서로 먼저 찾아가서 돈 받아내려고 한 게 들통나서 크게 싸운 거예요. 뭐라고? 애들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네, 서로 자기가 먼저 돈 받아야 한다고 우기다가 어쩜 저렇게 철들이 없어요. 조카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두 아들이 민호의 돈을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저열한 모습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충격이 너무 커서 온몸이 떨렸어요. 조카는 두 아들의 싸움이 매우 격해져 결국 작은 아들이 크게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이 남의 돈을 탐내 서로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저는 작은 아들을 보지도 않고 병원을 나섰어요. 그날 병원을 나서면서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수치스러운 순간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또한 제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죠. 제가 잘못 키운 걸 누굴 탓합니까? 저는 이틀 뒤 작은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날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으니 집으로 찾아오라고 말했죠. 제 목소리를 들은 아들들은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무얼 기대하는지 말 안 해도 알겠더군요. 제 재혼 결정을 기대했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들 얼굴엔 은근한 기대감이 드러나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들을 바라봤어요. 공허하게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더는 너희들 욕심 채워줄 부자 새아빠는 없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뭔데 그렇게 심각해? 민호 아저씨한테 무슨 일 생겼어? 헤어졌으니까 니들이 원하는 그 돈 이제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 뭐라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헤어져? 안 돼, 엄마, 왜 헤어져? 아저씨한테 잘 좀 하지.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런 거야? 내가 가서 그 아저씨 설득해 볼게. 민호 아저씨 엄마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그만해라. 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아들들은 안색이 파랗게 질렸어요. 자신들의 탐욕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걸 깨달은 듯했죠. 엄마, 제발 민호 아저씨랑 다시 만나.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는 게 어딨어. 엄마, 다시 생각해봐.
민호 아저씨한테 전화라도 한 통 걸어봐, 어? 그만해. 이게 바로 너희들의 진짜 마음이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 그래도 내 새끼라고,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라고, 남들 다 보이는 거, 안 보이는 척 했다만, 이제 그만해라. 아들들이 민호와 헤어지면 안 된다며 저를 설득한 이유는 뻔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움을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식어버린 저는 두 아들을 그대로 집에서 쫓아냈어요. 아들들이 떠난 후 집안은 쓸쓸하고 고요했습니다. 민호를 만나기 이전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민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민호야. 어이, 미수가, 왜 그래? 울었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그만하자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혹시 아들들 때문이야? 걔들이 또 뭐라고 했어? 내가 이놈들을 진짜? 그냥 내가 너한테 이제는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더는 미안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 하지 마. 나 정말 괜찮아. 우리 이렇게 헤어질 이유 없잖아.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너 꼭 잘 지내야 돼. 전화기 너머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죠. 하지만 이 선택은 민호를 위해서 필요했어요. 민호와 헤어진 이후 저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홀로 보내는 시간은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시는 습관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문득 혼자 있는 집안이 더 넓고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민호와 함께했던 따뜻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곤 했죠. 문화센터 수업에 다시 나가고 공원 산책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마음이 안정되진 않았죠. 지인들은 더 이상 제 앞에서 민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 상한 얼굴을 보면 아무도 감히 이야기를 못 꺼내더군요. 자식들 또한 그 사건 이후 민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대 꺼내지 못했죠. 그 후 아들 부부들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찾아오는 일도 거의 없었죠. 오히려 저에겐 편했어요. 저는 그렇게 다시 저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죠. 민호와 헤어진 지 꼭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고 의사는 저혈당 쇼크 때문이라고 했어요. 심한 스트레스와 그동안 제대로 챙기지 못한 영양 결핍 상태가 원인이었죠. 소식을 듣고 아들 며느리들이 병실로 찾아왔지만 저는 시끄럽고 피곤한 마음에 모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입원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조용히 누워있는데 누군가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간호사겠거니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민호였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죠.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나누었죠. 그동안 잘 지냈어? 몸은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별거 아니야. 좀 무리했나 봐. 그래도 병원까지 올 정도면 심한 거잖아. 많이 아픈 건 아니지?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될 거야. 넌 잘 지냈어? 나야 뭐, 늘 똑같지. 짧은 대화가 끝나고 저는 민호에게 이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민호를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멈칫거리다가
제 손을 붙잡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 다 알고 있었어. 애들 문제 때문에 나 위해서 일부러 헤어지자고 한 거. 저는 민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눈을 감았죠. 아이들은 이제 다 컸잖아. 걔들은 그냥 걔들 인생 살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만의 인생을 살자.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그래. 미안해서. 그런 생각하지 마.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 행복만 생각하자, 응?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넌 모를 거야. 저는 민호에게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민호를 볼 낯도 없다고 했죠. 그러자 민호는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호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잘 알아. 내 자식들이 어느 순간부터 날 보면 돈 얘기만 하더라고. 명절이든 생일이든 얼굴만 보면 무슨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애들 학비가 부족하다. 집을 옮겨야 한다. 참, 이유도 어찌나 많은지 돈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그게 매번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얘들한테는 정말 돈줄밖에 안 되는구나 싶어서 그런 현실이 너무 지치고 허무해서 결국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저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와 꼭 닮은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죠. 오죽했으면 자식들 손주들을 뒤로하고 홀로 아무도 없는 한국을 왔을까요? 민호는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은 애들끼리 살라고 하고 이제 더는 자식들한테 휘둘리지 말자. 남은 인생 그저 우리 둘만의 행복 찾아서 살자. 인생 뭐 있어? 함께 하고 싶은 사람하고 어화둥둥 그렇게 하며 사는 거지. 너 설마 아픈 나 병수발까지 하려는 거야?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아이고, 병수발이 문제겠습니까? 뭐든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마님. 난 이제 너랑 뭐든 같이 하고 싶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전부 다 말이야. 저는 민호의 말을 듣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손을 힘주어 맞잡았죠. 다시 한번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하면서요. 민호와 다시 만난 지 몇 달 뒤 저희는 조촐한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오직 민호와 저 두 사람뿐이었죠. 저희는 오로지 서로의 행복만을 위해 소박하게 식을 준비했어요. 화려한 장식이나 성대한 예식보다는 작게 우리만의 진심만 담았죠. 결혼식 날 몇몇 가까운 지인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재혼을 하기 전에 저는 아들 부부를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난다고요. 그러니 너희도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니들끼리 가던 길 씩씩하게 나아가라고요. 그 후로 저희는 매일 함께 산책하며 작은 텃밭을 가꾸는 소소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늘 온기와 행복이 넘쳤죠. 저희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어떠한 미련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의 존재에 집중하며 매 순간 감사히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담담하고 따뜻한 노년의 삶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그 인생의 책임도 우리가 온전히 지면 됩니다. 나이 들어 우리가 자식들만 바라보거나 혹은 자식들이 우리들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미치거나 혹은 자식들이 미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